우리 유전자에 대한 생각을 과연 언제부터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교수님. 혹시 네. 알 수 있나요? 네, 실제 이제 그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고대 그리스 들어서 이제 철학이 탄생한 그 시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무언가 전달되어서 자녀가 탄생하고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현상을 신비주의가 아닌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이 내려주신 것, 우리식으로 하면 삼신할매가 점지해 준 것, 뭐 이렇게 보다가 실제 그게 아니라 어떤 성분이 뭔가 전달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나고 닮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실제 또 흥미로운 건 유전을 뜻하는 헤리디티나 인헤리턴스와 같은 이 영어 단어는 원래는 상속이나 유산을 뜻하는 법률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말하는 유전이라는 건 사실 언어적 언유로 볼 수가 있고, 유전 현상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법률적 용어를 가지고 와서 유산, 상속과 같은 친숙한 개념에 대응을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상속이나 유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이제 친족 관계를 구별을 해야 되고 또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문화적 전통과 유전자는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전 현상은 혈액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전이 정치 문화적 주제와 연결되는 일은 아주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이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우월한 유전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도 사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우생학적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 내에는 어떤 정치, 권력의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신라나 고려 같은 왕조에서는 신성한 피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고려 왕실의 피에는 용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전설도 네. 있었어요. 신성한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 서양에도 있었겠죠? 그게 이제 구체화된 게 우생학이라는 이제 그 용어로서 구체화되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지려면 신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제 우월하지 못한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야 된다.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불임을 시켜서 아기가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생학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정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과학적 접근 방법에서 탄생한 좀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한 소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열등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생학에서도 사실은 또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이 신성한 그룹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쪽, 퍼저티브한 쪽에 이제 우생학도 있었고, 열등한 그룹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쪽을 강조했던 또 우생학 그룹도 있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의 나치,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은 사실은 이 우생학을 가장 먼저 실천적인 사회운동으로 또 전개시킨 나라는 미국이 또 상당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은 극단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 뇌리 속에 많이 남아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또 그런 실천 운동이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과학이 사회적으로 오남용되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이걸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볼 때 유전자 어디 안 가네 하면서 엄마 아빠랑 똑 닮았네 이렇게 표현하곤 하잖아요. 네.
유전자를 좀 이제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사실 제 딸도 저랑 워낙 닮아서 누가 보더라도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제 와이프에 비해서 이제 제 유전자가 승리를 했다. 뭐 이렇게 와이프하고 농담을 하기도 시작하는데요. 이런 이제 유전자에 대한 구체적 실체에 대한 접근은 이 닮은, 그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발생,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생물학적 원리를 밝히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1866년 그레고어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이제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네. 있는데 이 멘델이 완두콩의 형질 차이를 연구해서 유전 법칙을 발견한 것이 아주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에 20세기 들어와서 193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토마스 모건이 초파리 실험을 통해서 염색체라는 세포 안에 있는 고분자 물질이 유전 현상을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유전자는 DNA와 단백질이 서로 섞여 있는 물질인데요. 당시 과학자들은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깬 사람이 1944년 이제 미국의 내과 의사 오즈왈드 에이버리인데 이분이 한 실험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병을 일으키지 않는 박테리아에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DNA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멀쩡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 박테리아가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자, 이 발견을 두고 이제 유전 물질은 단백질이 아니라 바로 DNA다라는 그 유전자의 물질적 실체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이제 유전 물질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실험 결과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항했을 것 같은데 네. 뭐 반응이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고 믿는 걸 거부한 쪽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믿지 않았다고요? 네. 약간 과학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왜 그렇게 못 믿었냐를 보면 DNA는 4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유전 현상을 결정하는데 4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DNA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믿기 힘들었죠. 반면에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백질이야말로 복잡한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196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막스 델브룩이라는 DNA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은 DNA는 멍청한 분자라고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직접 밝힌 에이버리가 끝내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만큼 쉽게 수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학이 그만큼 과학적으로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에는 비과학적인 이런 개인적 신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950년대에 와서 알려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논문이 1953년 4월 25일 국제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 미국 생물학자인 제임스 왓슨과 영국의 물리학자인 프란시스 클릭이 DNA 구조를 밝힌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땐 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DNA 이중나선이라는 이 이중나선 모양, 이걸 밝힌 논문은 사실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900단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유전 물질로 작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왓슨과 크릭이 그 네이처 논문에서 보여준 이중나선 모양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만약 이중나선의 모양을 그렸다면 엄청나게 정교한 화학 구조를 바탕으로 이중나선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네이처 논문에서의 DNA 이중나선의 모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왓슨 그리고 크릭 혹시 그분들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렸을 수 있을까요?
이 네, 그림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이 DNA 이중 나선 모양을 직접 그린 사람은 왓슨도 아니고 크릭도 아니고 그 프란시스 크릭의 아내였던 오딜 크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딜 크릭은 미술을 전공한 예술가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논문에 발표된 그림은 상당히 예술적이고 실제로 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중심축을 그려 넣어서 원근감, 역동성,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완벽함이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중 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나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나사의 선이 이렇게 뺑뺑 돌면서 원을 그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네. 이중 나선은 그 나사의 선이 두 개가 돌아가는 나사선이 이중인 모양 이걸 가리키는데 네. 실제로 DNA의 모습이 이것과 닮아 있습니까? 네, 실제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오딜 크릭이 그린 이미지가 상당히 우리한테 인상적으로 다가가 왔는데 이런 이제 모양은 흔히 사다리와 같은 그러니까 1층과 2층을 연결할 때도 나선형 사다리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에 계단의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것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루아르 계곡의 샹보르성에 가면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움을 이제 극대화시킨 걸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원한 재생을 상징한 것으로 두 사람이 절대 마주치지 않고 동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한 계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완벽하고 성스러운 모습이라면 일반 대중도 DNA가 유전 물질의 실체다라는 사실을 큰 심리적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전파되고 확산되고 어떤 의미가 재생산되는데 예술의 역할이 아주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왓슨 그리고 크릭 그 두 사람이 발표한 논문은 4월 25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아까 뭐 한 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체적인 논문도 그냥 딱 한 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그 왓슨 크릭의 첫 번째 그 DNA 이중나선 구조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유전 물질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까지 얘기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화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유전 물질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걸 6주 뒤인 5월 30일 날 또 한 편의 네이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DNA는 4종류의 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만은 염기 배열 방식,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왓슨과 크릭은 이 네이처 논문에서 염기들의 정교한 서열은 유전 정보를 지닌 암호처럼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고 과거 생물학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정보, 암호와 같은 언어적 은유를 사용을 해서 과학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보를 넣고 암호를 풀게 되면 전쟁의 승리와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1950년대 초라면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정보와 암호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왓슨과 크릭은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정보와 암호라는 친숙한 개념에 대응을 시켜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간이 뭔지 설명하려면 어려운데 시간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전략적으로 느껴지는 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이중나선 구조를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서 크게 한 방을 탁 날리고 그 뒤에 6주 후에 자세한 내용을 또 알리는 것도 좀 인상적이고 그림을 활용하고 또 언어적인 비유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DNA의 정체를 밝히는 게 와 이거는 과학의 그 전형성을 깨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왓슨과 크릭이 아주 큰 빅픽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뛰어난 전략을 구사를 했다. 본인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교훈은 자 이런 이제 예술적, 문학적,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자기 연구를 했을 때 얼만큼 더 본인 연구들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교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학을 굉장히 완전 무결하다라고 바라보는 건 사실 과학을 종교처럼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과학은 종교가 아니고 불완전하고 논쟁적이고 인간적인 학문입니다.
늘 실수와 실패로 점철되는데 다만 논문을 쓸 때 실수와 실패, 뭐 우연, 영감, 통찰 이런 부분들은 싹 사라지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